최근 중국에서 유출된 한 건의 문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1년 반쯤 전인 작년 3월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와 미국의 F-35 전투기가 동중국 해상에서 공중전을, 그것도 도그파이팅을 벌일 뻔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유출된 문건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국이 최근 중국의 공중 전력을 평가했던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은 정반대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제-22 생각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니면 심지어는 한국도 이들과 대등한 싸움이 가능할 것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것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는 제-16과 제-22, 미국 측에서는 F-35 2대가가 작전 중이었습니다. 해당 시기는 2022년 3월로 미국은 모의 공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에 맞서 순찰 임무를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 측 제-16이 대치 상황이 아닌데도 적외선 센서 IRST로 F-35들 무단으로 먼저 타겟팅했고 레이더 디플렉터로 이미 중국 측 전투기의 위치를 식별하고 있었던 F-35는 이에 즉시 제-20을 상대로 공중 근접전 즉 도그파이팅을 위한 포지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제-20은 뒤를 잡히자 회피 기동을 하며 대항했지만 F-35를 뿌리쳐낼 수 없고 양측이 포문을 열지 않은 채로 꼬리잡기 싸움을 이어가다가 중국 측의 지원기가 도착하자 서로 물러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실제 상황 그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인 케네스 월즈바흐가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와의 화상대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양측 전투기가 근거리에서 조우했다는 내용까지는 공개했으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국 파일럿들이 꽤 잘 조종하고 있으며 제-22 명령과 제어 시스템에 비교적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정도로 말을 아꼈었죠. 하지만 이는 거칠애에 불과했고 이때 미국이 실제로 판단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 F-35는 철저한 근접 전투로 제-20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F-35E대는 제-20을 나선 형태를 그리며 추격하는 시저스 매뉴버를 선보였으며 이는 요즘같이 시계 밖에서 미사일을 날려 싸우는 BVR 전투에선 볼 일이 없는 완전한 근접 기동 전술이었습니다. 기총이나 저성능 미사일을 사용할 때에만 유용했기 때문에 냉전기까지만 해도 공중전의 기본 교리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장된 기술이죠. 제-20은 회피기동으로 도망쳐보려고 했지만 F-35의 기동성과 조종사들의 포지셔닝 실력이 압도적이라서 꼬리를 내주는 데드6 상황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20에는 근접전의 최소 조건인 기총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어졌다면 F-35가 기동만으로 제-2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료 고갈이 될 때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냥이죠. 서로 포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모의 도그파이팅의 승자는 명백히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 설계에서부터 근접 전투라는 것을 전혀 상정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파일럿들 역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노하우와 숙련도가 다른 승부였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중국 공군은 미국이 2번이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갈고 닦은 갖가지 상황에서의 공중 전투 기술을 선보이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급하게 미국 기술을 베껴서 BVR 전투만 가능하게 훈련된 중국 파일럿과 근접전을 포함한 수많은 전투 상황에서의 싸움법을 완전히 숙달한 뒤에서야 BVR을 수행하는 미국 파일럿의 숙련도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수준이었죠. 미국은 이 사건으로 공중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질 일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케네스 윌즈바흐 사령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항우주군 협회 심포지엄에서 제-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작년 3월 했던 발언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5세대 전투기가 F-35처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전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윌즈바흐는 중국인들이 베껴가는 데에는 능하지만 항공기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유한 전투기와 비교할 때 이 시점에서 제-20은 지배적인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큐 브라운 대장도 제-20에 대해 밤잠을 설칠 대상은 아니다 라고 평가했던 바가 있죠. 미국은 당시 사건을 분석한 판단을 바탕으로
작년 3월 당시 중국이 잘하고 있더라는 입장을 번복하고 중국의 공중 전력이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윌스버그는 또한 우리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갖는 고도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매우 큰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예로 들어가며 미국과 함께 훈련하고 비행하는 우방국들은 중국 공군 수준의 숙련도라면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제2-22 성능 역시 그동안 수차례나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진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제2-20은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겉보기로는 호랑이지만 심장은 고양이와 같다고 조롱받곤 했습니다. 중국은 제2-20을 설계하면서 미국의 F-22들 철저히 모방했는데요. 아무리 이들이 베끼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한들 엔진만큼은 베낀다고 베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F-35와 조우했을 제2-20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던 구형 엔진을 달고 있었을 것인데요. 러시아산 제트엔진 R-31F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WS-10 제트엔진이 그것입니다. 제2-20 개발 초기 이 엔진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진행했지만 제2-20이 무거운 기체 중량을 짝퉁 엔진에 떨어지는 추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에 수-57에 탑재된 R-41F1 제트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복제를 2번이나 허용할 수 없었던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했죠.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WS-10 제트 엔진을 개량하여 WS-15 제트 엔진을 만들었지만 제2-20에 장착하고 비행시험하는 도중에 엔진 내부 온도 1350도에서 갑자기 엔진 추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제2-20은 이 엔진을 탑재한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최근에도 공개했지만 아직까지도 추력 저하와 안정성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서방의 현 세대 최고 수준 전투기 엔진에 비하면 최대 20년의 기술 격차가 있고 미국이 추후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과 비교하면 또 20년이 추가되어 40년에 달하는 격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역시 미국산 엔진 성능에 버금가는 엔진을 현재 국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KF-21의 경우 이륙에 필요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슈퍼크루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F-35에 전혀 밀리지 않는 기동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F-35의 사례처럼 제2-20을 도그파이팅으로 몰고 가기만 하면 전투에서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산화된 고출력 엔진까지 탑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또한 제2-22 기총조차 없이 미사일 무장으로만 공대공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은 전자전 상황에 극히 불리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노리고 쏘면 맞는 총알과는 달리 미사일은 레이더로 타겟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철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KF-21이 첫 번째 파생형으로 전자전기를 택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도 전자전기라고 하면 5세대 전투기 킬러죠. 외계 무기나 무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F-22들 모의전에서 격추시킨 기록을 가진 유일한 전투기가 바로 F-18 호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전기 F-18G 그라울러입니다. 이 사례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F-22를 근접전으로 몰아가서 얻은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방해로 F-22위 레이더를 속여서 접근하고 F-22가 발사한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로 전파방해를 걸어서 무력화시켰죠. 그 뒤 바보가 된 F-22를 낙원의 훈련탄으로 격추 판정을 받아내고 유유히 돌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만약 KF-21의 전자전기가 개발된다면 기총조차 없는 제2-20을 상대로는 이 전설을 재현하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윌스버그는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전투기를 흔히 1대1로 비교하지만 이런 비교는 미 공군의 훈련 강도나 미국이 우방국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하는 상호 운용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발전하는 한국의 공군 전력과 함께하면 중국한테 패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제2-22 대량 생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세 자릿수에 달하는 제2-20을 양산해서 2025년에는 보유량 500대를 넘길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역시 이들의 압도적인 물량만큼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과 같이 그 질 자체는 떨어진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 상황. 중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제2-20은 개발을 멈추고 6세대 전투기로 바로 이행해도 될 만큼의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5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2-20은 수준 미달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전투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리 없죠.
한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으로부터 KF-21이 현 시점 성능이 5세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추후 10년이 넘도록 KF-21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 계획이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이 보여줬듯이 5세대로 같이 묶인다고 해서 다 같은 5세대가 아니죠. 중국의 제2-20은 한국이 조만간에 5세대 KF-21로 구성된 공중 전력을 완편하게 되면 즉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가지고 KF-21을 비하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스텔스 전투기 찍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2-20 전투기입니다. 제2-20은 중국이 1990년대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겠다며 개발을 시작한 전투기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부터 더더욱 제2-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제2-20 연간 생산 능력 60터부터 8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아니고 단일 전투기 기종을 연간 60터부터 80여 대 찍어내는 것은 놀라운 수준의 생산력입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 록히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F/A-182, F-8대, F-152X 6대 등 75대에 그쳤습니다. 최근 미국은 출고된 중국 제2-20 전투기들의 기체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2021년 이후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제2-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40대, 과 미국, 일본 147대 스텔스기 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제2-22 미국 F-22에 비견되는 대형 고속 스텔스 전투기로 조기 경보기와 연계해 300km 밖 공중 표적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날릴 수 있는 위협적인 전투기라며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이 중국이 국력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는 중국판 스텔스기 제2-20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평가절하해 그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2-22 생산량이 올해 말까지 최대 250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에 대만이 긴장하자 미국의 군사 전문 인터넷 매체인 워존에 따르면 케네스 윌스바흐 사령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 교회에서 열린 항공우주군협회 연설에서 중국의 제2-20은 미국에서 F-20과 F-35의 기술을 훔쳐서 만든 전투기이며 미군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카피는 능하지만 그 기술 대부분은 바로 미국의 기술이다. 최근 대만이 제2-20에 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스바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공군력을 1대1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공군력은 성능, 훈련, 동맹들과의 시너지 부분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과 함께하는 훈련 수준을 고려하면 중국은 실전에서 큰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제2-20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할 수 있지만 아마도 중국은 미국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2-20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월스바흐 사령관이 강조한 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보다 공군력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훈련 강도, 훈련의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이 베껴간 미국 공군의 기술은 20년 전 기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월스바흐는 미국이 우방국들과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텔리스먼 세이버, 텔리스먼 사브르, 알래스카와 미 본토 방어용인 노던 엣지, 노섬 엣지, 밸리언트 쉴드, 빌리언트 쉴드, 피치 블랙 등의 복잡하고 높은 훈련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합동훈련의 수준을 낮췄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 훈련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바흐는 특히 주한미군군 사령관을 직전까지 지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많이 해본 사령관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보시다시피 외형상으로도 제2-20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F-35에 비하면 전투기 외관의 마감 처리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연히 비교되고 특히 아래로 내려온 수평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4세대 전투기에나 있는 디자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에게 중국의 제2-20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다도 된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 공군차관보는 미국은 5년 내 태평양 지역에 6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 공대공 전투 드론을 배치할 예정이다. 조만간 태평양의 미 공군은 대량의 스텔스기와 전투 드론 그리고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는 전투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 공군은 최소 1000대 이상의 전투 드론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무인 전투 드론 업체가 시제품을 만들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무인 전투 드론은 F-35 등 미국의 첨단 전투기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유사시 적의 주의를 끄는 디코이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제-20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전투 드론의 성능이 중국의 스텔스기를 압도하다고 자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최강 스텔스라며 제-20을 홍보해왔는데요.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한국의 F-35 전투기 25대를 팔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액으로는 6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여기에는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의 이번 구매 승인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F-35 판매가 집행되려면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미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는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국내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UAE까지 등장하면서 인기 폭발 중입니다. 최근 KF-21 개발 사업에 UAE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소식 등장하자 다급해진 나라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UAE는 얼마 전 불쑥 나타나 1조 원을 내밀었습니다. 대놓고 인도네시아의 투자금을 자기들이 대신 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KF-21 개발 사업비를 얻는 동시에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번 제안은 UAE 타와준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오는 10월 UAE 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먼저 제안을 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하루 반만에 KF-21과 UAE 위 적극적 대시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을 대신 납부하고 KF-21 블록 2 사업까지 보장받길 원했던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폴란드의 제안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체급의 나라들 역시 지불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는 체급이 다릅니다. 폴란드는 지금 다급합니다. 최근 BBC 보도 이후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얼마 전 BBC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수준을 보도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BBC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의 정찰기 RC-135를 미사일까지 쏘며 격추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그저 기계 오작동에 의한 해프닝이었다고 했지만 BBC는 러시아의 오리발의 당시 영국의 정찰기 RC-135가 러시아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을 감청한 내용을 싹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감청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는 관제탑의 모호한 지시 내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들 중 한 조종사는 영국 정찰기를 향해 2발이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모두 불발되었기에 망정이지 러시아와 영국 간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이 감청 내용을 들은 서방 국가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관제탑의 지시가 모호해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영국조차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 정찰기의 모든 내용을 감청당하고 정확도마저 떨어지는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과 전투기의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침략자를 막을 폴란드 공군력의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산 미그 29와 수호이 2201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폴란드가 다급해진 것인데요. KF-21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고 그 전에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모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UAE의 선수를 빼앗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F-21은 올해 초 초음속 비행에 성공해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KF-21은 지금 양산하기에 앞서 수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며 단련 또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과연 어떤 나라가 한국과 함께할 것인지 폴란드에 이어 UAE까지 적극 나섬에 따라 한국은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엔 줄 돈이 없다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고가의 군용 헬리콥터를 구매하기로 하여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인니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니 국방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이번 구매를 통해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공군 군사 장비 쇼핑 중독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카타르의 미라주 전투기 12대,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드론 12대, 미 보잉의 F-152X 24대 등 대략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공군 장비틀을 대거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분담금은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보람의 사업 관련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동안 인니가 지불하지 않은 미남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8천억 규모를 상회하는 9,678억 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남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22년까지 남부하기로 한 1조 2044억 원 중 19.6%인 2,366억 원만 남부하여 총 9,678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1조 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남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KF-21이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데에 차질이 우려되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비용 분담 합의서를 개정하여 우리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시정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대신 타국의 무기를 구매하며 우리 속을 벅벅 긁고 있지만 한 인니 국방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무분별한 방산 구매에도 정작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매체 제인스의 인도네시아 대표인 알만엘바스 군사 전문가는 8월 23일 자신의 SNS에 인도네시아가 아직 F-152X LOA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F-152X 확정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에게는 F-152X 획득이 이루어진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니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1986년에 인도네시아가 F-16A B를 구매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8월 24일에는 블랙호크 구매와 관련해 F-152X 구매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블루북에 등재돼 있긴 하지만 블랙호크 프로그램은 애초에 블루북에도 없습니다. 재무장관은 블루북에 등재된 프로그램만 승인할 것인데 말이죠. 프라보어를 까는 맥락. 그리고 F-152X는 지금도 PSP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대의 블랙호크를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누구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 예산 승인도 미확정인 무기 계약을 마치 도입이 확정이 된 것 마냥 떠들고 있는 매체들과 정부를 두고 저격한 것이죠. 실제로 인니의 F-152X 계약은 MOU 있을 뿐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2일 보임의 F-152X 22대 구매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MOU는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합의나 협약을 나타내는 문서를 남기는 역할일 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허다하죠. 특히나 무기계약처럼 여러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영향을 받는 계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알만엘바스 대표가 F-152X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역시 인니의 자금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보임이 이미 한 차례 거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F-152X를 구매하는데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잉 측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할부를 요구하는 가운데 보임은 인니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할부 결제 측면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보임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성적자로 인해 할부 계약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충교역과 할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잉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이번 MOU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해서든 139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F-152X로 무장한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긴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운송 경로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죠. 인니가 자금은 없으나 미친 듯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아집 때문입니다.
MOU만 체결하면서 자신이 한 번 더 미디어에 나오길 원하는 프라보어는 거짓 엄적을 토대로 다음 차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킬 방산무기를 정치적으로 약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F-15EX MOU 계약 당시 탐승한 전투기에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자국명을 포함한 기체 모델명 F-15ID 혹은 국가명 INDONEISA 하다못해 대통령의 이름을 적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무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F-15K를 구매하면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라고 적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텐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재 인니의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노름에 무고한 한국은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조 원 규모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야 하지만 인니의 미납금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양산 비용을 예산안에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만 인니의 미납금이 빠진 상태로는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KF-21 개발은 13년간의 논쟁, 7번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2,500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개의 산학연 기관, 생산 유발 효과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 49조 원, 1-2차 협력업체 고용만 1만 명, 5년간 이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인데 인도네시아 하나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KF-21 개발은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사청 지난 1일 KF-21이 최초 시험평가 종료 이후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 2,000여 회 시험평가 중 무려 290여 회 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역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여 공동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만큼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유럽 군사매체 유로스디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곧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한국은 유일한 주도국가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해외에선 최초로 KF-21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023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되는 제31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는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모든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8월 말 헌재 전시 공간은 이미 34,000m로 전시업체 목록에는 36개 국가에서 온 711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모레의 MSPO에서 특별한 이카를 하게 되었으며 이번 전시회의 주요 국가로 참여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사장비를 구입한 결과로 실제로 폴란드군의 재고에 속할 플랫폼을 전시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입니다. 이 기업은 주요 전시 공간을 차지하는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이며 폴란드 군에도 도입될 FA-50 전투기와 고급형인 KF-21 다목적 전투기의 시제기가 전시될 것입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받아야 될 시제기를 보내지도 않은 상황인데 폴란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현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나 인도네시아. 폴란드에서 FA-50 구매 계약을 위해 방한할 당시 KAI는 늘 FA-50 옆에 KF-21을 함께 배치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부하 슈차크 국방부 장관 역시 KF-21 실물을 보면서 매우 인상 깊은 전투기라며 관심 내비쳤죠. 또한 KAI는 비전 2050 선포식에서 KF-21과 FA-50을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복합 AI 기반 6세대 전투기를 공식화하였는데요. 즉 FA-50 도입국은 자연스레 KF-21이 잠재구매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수량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 역시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폴란드 데일리는 우리가 FA-50을 구매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기존 기체보다 훨씬 좋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폴란드 데일리에 오신 것을 저는 이번 뉴스에 니콜라스 리처드슨, 니콜라 리치, 폴란드 공군은 획득한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전투기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공군 순찰 미션 및 폴란드 상공 수색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현재 소련 및 소련 이후의 전투기가 포함된 폴란드 공군 함대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전투기들이 소련 이후의 전투기보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의견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F-16을 그토록 갖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서방 세계의 전투기가 소련 이후의 비행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FA-50 전투기는 훈련 및 전투 임무에 사용되므로 롤란드 하늘을 순찰하고 동맹 임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FA-50 전투기의 기동성과 운용성 측면에서 능력은 감탄을 불러일으키 1월에는 첫 번째 그둠의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12대의 이러한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이 배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처음 2대의 FA 전투기는 이전에 도착하여 8월 15일 군사 퍼레이드 중에 전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쫄란드는 총 12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25년부터 28년까지 한국은 고사양 FA-50PL을 포함한 36대의 비행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FA-50 페타리터를 FA-50GF와 구분짓는 개선 사항으로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확장된 비행 범위, 향상된 액티브 전자 스캔 어레이 레이더 및 공중 지상 및 공중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F-15EX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투기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기로 한 주된 동기는 자국 공군력 증진을 위함도 있지만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방사청은 F-15K 성능 개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터부터 2034년 총 사업비 3조 4,600억 원을 투입해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AESA 레이더나 자동 체프트화 기능,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9대의 개량에 총 3조 4,600억 원이 들어가 대당 6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죠. 거진 전투기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개량 후 사용 가능 연한은 일반적인 전투기 수명의 절반인 1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본도 막대한 개량 비용으로 인해 MISP 업글을 받지 않고 구형 F-15J 100대를 퇴역시키겠다고 밝혔죠. 해외 항공업체들의 갑질은 이미 유명한 상황입니다. 부품이나 장비 한번 잘못 만졌다가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미사일 하나 장착하기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또 유지보수는 제조국의 일정에 따라 제조국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그 사이 전력 공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공군을 한국과도 아닌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기체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 머리를 후드려 패도 시원찮을 판에 어벤져스를 구성했다 이러고 있죠. 도입 비용보다 더 나온다는 유지보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장기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다종의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여 통합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폴란드는 실질적 위협을 타개할 방법으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가 아닌 한국을 택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산 무기를 동해 체계 동합을 이루어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가는 실리적이고 현명한 방식을 취한 것이죠. 국기가 위아래로 뒤집혀진 것처럼 두 국가의 행동은 180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